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윤석열이 오늘 또 특검 조사에 불응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배째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뭐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몸이 안 좋다, 약이 없다, 운동도 못하게 한다. 수감 생활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참 어처구니도 없지만 검사를 수십 년 하고 검찰총장의 대통령까지 지냈던 자가 그동안 한 번이라도 재소자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는지,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음에 안 든 사람들 교도소에 집어넣을 때는 더 더워야 돼, 더 추워야 돼, 그러고도 남을 자 아닙니까? 국민은 저렇게 버티기로 나오는 윤석열을 반드시 수갑 채워서 끌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특검의 결기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제는 김건희입니다. 집사 게이트가 새로운 의혹으로 등장했는데 판사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하지요. 차제에 집사 게이트 특검 그리고 마약 특검도 설치해야 합니다. 낱낱이 그 죄상을 밝혀야 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김건희 부부 마약과 관련해서 백혜룡 경정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이번에 정어리몰이 준비한 특별 기획은 해신탕입니다. 해신탕. 해신. 바다의 신인가요? 저건 몸에 좋은 게 다 들어있어요. 이번에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해신탕. 삼계탕에 들어가는 닭보다 더 큰 거. 그리고 문어, 전복, 새우, 여기 한약재 티백까지 이렇게 해서 4사람이 드실 수 있는 정도 분량인데요. 받아 보니까 풍성해요. 풍성한데 이게 39,900원. 삼계탕도 요즘에 2만 원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드시면 여름철에 든든하게 아주 보양식으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계탕 2그릇 가격에 서너 분이서 풍성하게 드실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초복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삼복더위에 이 해신탕 드시면은 더위 이겨내는데 큰 힘 되실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제품을 잘 준비를 했네요. 육해공 미식을 한꺼번에 즐기는 해신탕, 여러분들 이번에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예, 불볕더위가 한풀 꺾여서 좀 살만합니다. 그렇지만 또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있지요. 경주 포항은 150mm 가까운 비가, 경주는 시간당 54.1mm 비가 왔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앞이 안 보일 정도지요. 좀 뭐든지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날씨도 과격해져 가지고요. 예, 아무튼 그래도 더위가 좀 한풀 꺾인 것 같으니까요. 예. 덥고 습하고 이제 이게 여름 아닙니까? 마음을 좀 느긋하게 드시고 슬기롭게 여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임세은 대변인은 애들 데리고 수영장 다녀오셨다고? 네, 제가 앞서서 수영장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이제 더우니까 예. 아이들 데리고 시원한 데 찾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들 엄청 많죠? 엄청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미끄럼틀 하나 타는데 1시간 걸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 줄 서서 기다려야죠. 네, 맞습니다. 특혜 없습니다. 무조건 기다려야죠. 그렇죠. 예, 예. 거기서 새치기 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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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되죠. 네. 예. 날씨도 많이 더웠고 그랬는데 조금 약간 기분 좋은 소식부터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죠.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주 연속 상승입니다. 이번에 나온 조사는 64.6%인데 지난주에 62.1보다 껑충 뛰어 올라서 64.6. 지금 계속 뭐 리얼미터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세를 제가 항상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잘한다 하는 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죠. 예. 잘 못한다는 30.0인데 뭘 잘못하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 여러 가지로 지금 잘하고 있고 그렇게 평가할 만합니다. 정당 지지도도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24.3인데 엊그저께 나온 MBS 조사에서는 20% 아래로 무너졌죠. 리얼미터가 약간 보수적인 여론조사 결과 나온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아무튼 그 추세도 보면 24.3이 이 전주에 나왔던 28.8에서 4%포인트 이상 빠진 겁니다. 국민의힘도 이따가 시간이 되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민심 아닌가 싶습니다. 정당 지지도 민주당 올라가고 국민의힘 떨어지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 아닌가요, 양재일 변호사님? 지금 뭐 6월 3일날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 그리고 또 이게 두 개지 않습니까? 일단 내란 종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그 부분을 극복해 나가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민생인 부분인 건데고 대통령이 다른 걸 떠나서 이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은 국민들 국가를 챙기는 부분 민생에 있어서 경제 활성화라든가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믿음이 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일 잘한다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또 마침 발 맞춰서 특검들도 세계 특검도 출범한 이후로 이 정도가 한다면 좀 믿고 우리가 바라봐도 되겠구나라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같이 맞아떨어진 것 같고요. 생각해 보면 자꾸 이제 윤석열이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은 출범하고 2달 만인가 20%로 추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금방 안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이 행보 뭐 정권 초기라면 늘 이렇게 좀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향도 있었지만 그 이전의 정권들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부분은 지금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좀 씨를 뿌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고 이건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바람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임세현 대변인님은 이재명 대통령 뭐를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소통을 제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그 홍남부두라고 종로에 있는 식당을 그냥 가셔서 시민들과 격의 없이 대화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당 대표 시절에도 거의 시민들과 그 실시간 소통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다 봐요.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 뭐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아마도 이런 것도 다 살펴보시고 또 즉각 응답하시고 그리고 또 화제가 됐던 것이 김민석 총리와 그 소위 말하는 트위터라고 옛날 트위터 넥스트에서 이제 그 주고받은 대화가 이제 일 업무 지시 이런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최적화된 소통의 이제 대마왕이죠.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고 그걸 너무나 잘 실천하고 계신다. 예전에 과거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도어 스태핑이라고 해서 그걸 하겠다고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청와대를 뭐 1조 3천억 가량 옮겨서 지금 용산 시대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도어 스태핑이라고 했을 때 말이 도어 스태핑이지 가가지고 화만 냈어요. 기자들이 질문하면 대답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벽까지 치지 않았겠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시절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통해야 되는 정말 불통의 그 상징으로 된 게 바로 그 도어 스태핑이었는데요. 근데 오히려 도어 스태핑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요. 또 커피를 또 그냥 갑자기 가서 마시기도 하고 시민들과 격의 없이 나누는 모습 그게 바로 진정한 소통이다. 저는 가장 잘하는 게 바로 그거 같습니다. 예, 저도 그거 봤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총리님 경주 에이펙 관련 인프라 시설 진척 상황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대통령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에이펙 현장 1차 점검을 위해 경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종합 파악하고 향후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오늘 점검 후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무원은 큰일 나죠. 이제. 이게 사실 전화로 뭐새로 통화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통령과 총리가 바로바로 국정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무원 사회에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천 회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사람들은 저거 보면서 야,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생각이 아마 등골이 좀 서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공무원들 긴장들 좀 해야죠. 그러니까 3년 동안 거의 반 휴가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일 안 하는 정부에서 일을 너무 안 했기 때문에 물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고생을 하셨겠습니다만 뭔가 더 노력해야 되는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그에 맞춰서 좀 상징적인 장면으로 봅니다. 긴장하는 그리고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시민들과 식사하는 거 그것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격식을 깨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게 심지어 그거 일정 그 시작하기 전에 올렸잖아요 SNS에.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의 일정은 보안 이 경호 문제 때문에 안 올리거든요. 근데 깨고 올렸단 말이에요. 올 사람 와라. 근데 분명 이거 경호처에서 반대했을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왜 안 돼? 라고 하고 아마 경호처를 논리로 설득했을 겁니다. 이거 안 되는, 야, 이거 때문이지. 이거 될 거야. 앞으로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못했던 격식을 그냥 쉽게 깨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놀랍게도 지금 임기 시작한 지 2달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2달도 안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외교나 뭐 아직 성과를 보여드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한 걸음 올라간다? 결국 국민들이 봤을 때는 딱 보니까 일 열심히 하고 있고 뭐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일하는 방식만 보더라도 믿음이 간다 하거든요. 여기에 성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은 더 탄력을 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과나 이런 것들은 물론 뭐 외교 이런 것들 뭐 트럼프나 이런 예측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과가 좀 더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성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일하는 방식과 스타일만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안정적인 지지율이다. 그래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이제 저 중앙부처 공무원 안부 뵀거든요. 윤석열 때 5시면 퇴근을 하던 사람들이 9시에 나와서 아니 할 일이 없으니까 일하고 싶어 어떻게 억지로 앉아있다가 요즘 가보면요 아침 7시 반이면 나와 있답니다. 다 앉아있답니다. 안 그렇겠어요? 대통령이 저렇게 일하시는데? 제가 그 대통령실에 일하는 지금 대통령실에 계신 분을 엊그저께 만났어요. 잠깐 만날 위해서 만나는데 그냥 눈 뜨면 출근, 눈 감으면 퇴근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 휴가 꼭 가셔야 됩니다. 가신다고 하니까 다행이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원들하고 함께 회식을 했죠. 종로에 있는 한 식당에 가서 그 장면 참 여러 가지 영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대통령이 참 격이 없이 직원들하고 소맥을 이렇게 마시는 모습. 사실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퇴근길 남대문에서 시민들과 막걸리 한 잔 기울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못했지요. 그런 말도 좀 떠올랐는데 이렇게 보여주는 것 매우 중요하지요. 그 장면 참 훈훈했는데 일부만 한번 보실까요? 임세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술 마셔봤어요? 그럼요. 예. 그래요? 대표이셨어요. 술 세세요? 엄청 잘 드십니다. 그래요? 이거 TMI인가? 근데 잘 드시는데 잘 안 드시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주량은 엄청 세시고 또 워낙 신체가 건강하셔가지고 술을 잘 취하지도 않는 스타일이시긴 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자제를 하실 거예요. 저거 이제 보여주시려고 직원들 한 잔씩 드리고 예. 하시고 아마 뭐 그렇게 술을 막 즐기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술 때문에 대통령 트라우마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지만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냥 적당히 드시고 엄청 잘 드시긴 합니다. 대통령이 만들어주는 소맥 다 먹으면 참 영원히 기억에 남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것 자체도 기억에 남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대통령 원래 지금 장판 까셨는데 전문 용어로 술을 남기셨는데 원래 같으면 사람들이 뭐 장판 깔았다고 할 텐데 대통령이 또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 의지가 저 와중에도 보이거든요. 나 이거 끝나고 가서 일해야지라는 약간 마음이 보여서 저기 있는 사람들 다 봤을 겁니다. 저 분위기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딱 보면은 안 불편해 하잖아요. 보통의 평소에 이 스타일이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면 저 자리가 아무리 연출해도 연출이 안 돼요. 그렇죠. 불편하거든요. 근데 표정들을 보면은 평소에 어떻게 대하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표정. 유일하게 지금 경호원들은 거기 좀 불편해. 네, 일을 해야 되니까. 경호원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식사도 뭐 못 이해를, 하시고. 그죠, 이해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경호원들 말고는 다 편한 표정을 짓는 게 평소의 업무 스타일도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국민들 보기 좋았을 것 같습니다. 술잔에 술 좀 남기는 거를 장판 깔았다고요? 오, 그런 용어가 있나? 방석 깔았다고. 장판 깔았다 아니면 이렇게 이게 약 먹을 시간이다 이러면서 숟가락에 따라서 들어오세요. 참고로 우리 성치훈 의장님은 정말 말술입니다. 그러시구나. 예, 예. 예. 자, 참 저런 모습들 보면서 국민들이 좀 흐뭇하죠. 네, 흐뭇하죠. 예. 좀 저래야죠. 그러면서 또 술만 마시고 일을 안 하는 놈을 겪다가 자, 윤석열 얘기해 보죠. 오늘 이제 특검에 오후 2시 출석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오늘 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안 나오면 뭐 구인해야죠. 나와서 입을 열든 열지 않든. 양재열 변호사님, 지금 구속 상태니까 구인은 별도의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면서요. 일단 그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이 대법원 판례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내에 그러니까 구인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끌어낸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 효력도 있다라고 우리 법원이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영장이 없어도 되고, 그리고 이제 구속의 의미 자체가 수사 과정, 20일 동안은 수사 과정으로서 그 영장을 발부를 해준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응하지 않는다는 건 법 절차를 본인이 무시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관해서 아마 지금은 지금 변호인 접견이라는 걸 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사실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아마 지금 이거를 그 연장하기 위해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구속적부심을 청구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특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조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며칠이라도 좀 벌어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그렇게 뭔가를 뭐 치밀하게 어떤 법 논리를 가지고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부인이죠. 현실 부인인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이거 뭐 저 겨울에 들어왔을 때랑 또 여름에 들어왔을 때랑 또 날씨도 덥고 뭐 입맛 없다 그딴 소리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식사를 적게 한다는 얘기가 지금 변호인들을 통해서나마 할 얘기입니까? 누구는 자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을 밥맛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많은데 지금 밥을 적게 먹는다, 이걸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 참, 저 얘기를 내놓는 것 자체가 불쾌합니다, 사실. 지금 뭐 구치소 놀러 간 겁니까? 아니 그 당뇨 때문에 식사를 적게 하는 건 건강상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실제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식사를 적게 하는 게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당뇨가 걱정됐던 사람이 그렇게 밤낮없이 술을 먹었습니까? 가장 최악이 술 먹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이제 거의 입에 달고 살았죠. 그러니까 저 말은 의미가 없고, 덥고 당뇨고 식사 적게 해서 조사할 진술 의혹 자체가 꺾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이 덥고 습하고 비 오고 춥든 덥든 출근하고 일하는 현장에 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루에 그 노동자가 출근해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가 하루 평균 6명 정도가 돼요. 그 정도로 이제 그런 취약한 노동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동자들을 이제 폄하했던 게 바로 윤석열 본인입니다. 지금 거기 어디서 의혹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본인 때문에 삶의 의혹이 꺾인 사람도 그동안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건 정말 좀 정신 차리고, 지금 잼버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심지어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던 잼버리에서 더워가지고 팍팍 쓰러졌던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특검 나갈 힘은 없지만 구치소에서 운동할 힘은 있나 보죠. 또 김계리 변호사가 운동도 제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어필을 했는데, 저는 이 생각 딱 들더라고요. 운동을 제한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운동을 제한해서 네, 운동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게 더 문제였던 거 아닌가, 더운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감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좀 성찰이 좀 필요해요. 저는 윤석열한테 그런 거 별로 기대는 안 하겠지만, 인간적으로 좀 그 한글을 읽을 수준이 되면 감옥이 어떤 것인가 알아야지. 뭐 특급 호텔 왔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운데 더 열받게 하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 내란 수계입니다.
사실 지금 뭐 덥네, 약이 없네, 운동 못하게 하네 이런 거 다 핑계인 것을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윤석열이 검사했죠. 그리고 이 검찰은 가장 중요한 게 인권입니다. 인권. 그러면 검사하고 검찰총장하고 대통령하고 그랬을 때 자기가 재소자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라도 있을까요? 본인이 이제 그 상태가 되니까 뭐 인권 얘기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성춘 의장님, 저런 거 보면 이 정신 상태의 어떤 의식 구조 이런 것이 좀 뭔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심신미약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운동, 근데 윤석열이 평소에 운동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운동을 못하게 한 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운동을 했던 건 이 팔 운동밖에 없거든요. 요 운동은 이제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 운동은 뭐 평소에 하던 걸 못하게 한다라는 건 이해가 다 하는데 정말 다른 운동을 아예 평생 안 했던 사람 같은데 그걸 못하게 한다?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이 운동을 못하게 한다는 것도 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지금 당뇨약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법무부에서 얘기한 거 보면은 외부약품 허가를 했고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뻔히 탄로날 거짓말을 그냥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원래 단계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센 척을 하다가 이제 불쌍한 척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이제 불쌍한 척 하면은 그나마 남아있는 지지층이 좀 결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들이 뭔가 나를 계속 밖에서 응원해주지 않겠는가 때문에 지금 불쌍한 척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건강 얘기 나올 때마다 김건희, 윤석열의 건강 얘기 나올 때마다 지금 우리 수천만 국민들은 이 12월 3일 그것 때문에 지금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저는 무엇보다 군인들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군인들은 지금 이 특히나 중요 임무 종사자들 윤석열과 뭔가 합의를 하고 뭐 상의를 했던 이런 사람들 말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갔던 계엄군들 자신들이 국회에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명령에 따랐을 뿐인 그 군인들도 사실상 단순가담대로 지금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과 그 사람 가족들이 정신상담 받은 그 건수가 지금 1000건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저 계엄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에 지금 가담을 했다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의혹이 상실된 거는 그 군인들이에요. 저는 본인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의 군인들이 평생 동안 명예만 추구하면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해왔던 군인들의 명예가 한순간에 실추되고 그 사람들이 지금 나락으로 가게 생겼는데 지금 그 사람들을 생각 안 하고 본인이 좀 뭐 피곤하다고 아프다고 지금 수사에 협조 안 한다고요? 저는 이거 강제 구인해야 할 명분이 너무 차고 넘친다고 보고요. 근데 그 보수 진영에서 또 이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 수사에 불응했다고 강제 구인하는 거는 인권 침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 큰 그림을 봐야죠. 경찰의 수사에 3번 불응했고 그리고 특검의 수사에도 소환 조사에도 뭔가 계속 비공개해달라 늦춰달라 하다가 경찰 조사는 안 받겠다고 몇 시간 지연하고 그런 다음에 안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상당히 비협조적이고 상당히 안 나왔던 게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불출석하면 바로 강제구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딱 한 번 조사 받은 척 하는 게 이제 구속 앞두고 이렇게 좀 내가 열심히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뭔가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만 해도 경찰한테 조사 못 받겠다라고 버티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뭐 나와서 설사 조사 끌고 온다고 해도 아마 진술 거부권, 묵비권 행사하겠지요. 본인 입장에서 보면 뭐 그거는 이해가 돼요. 양재열 변호사님. 나 이제 구속됐고 내 죄가 최소한도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인데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똑같은데 내가 뭐하러 왔다 갔다 해 귀찮게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치더라도의 어떤 정말 국민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라면 응하는 자세라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아, 내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상황에 그러면 내가 마지막까지 그래도 적어도 이 나라의 대통령을 했다는 사람이라고 한다라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좀 웃기긴 합니다만 어이가 없습니다만 그런 모습을 조사에라도 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한다, 진술을 거부한다 이거는 분명히 법적인 권리입니다. 다만
그냥 나가서 전 얘기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은 상태에서 다 물어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씩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답은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조서에 이런 식의 내용이 기재가 돼요. 이런 부분을 물어봤었을 때 당시에 예를 들면은 그 계엄 선포하는 과정에서 뭐 한덕수나 아니면 이상민과 이전에도 합의했죠 라는 얘기를 하면 그때 뭐 아니라는 듯이 고개를 뭐 저었다든가 아니면 뭐 고개를 푹 떨고 뭐 한숨을 쉬었다라든가 뭐 기가 차듯이 뭐 어떻게 보면 한숨을 쉬었다 이런 거에 다 적거든요. 그런 정황까지도 다 조사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걸 알기 때문에도 끝까지도 안 나가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도 알다시피 본인도 모르게 그런 게 부지불식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사실 공수처에서 처음 조사를 할 때도 이자가 진술을 거부했지만 물어보는 거 말고 다른 얘기 되게 많이 했대요. 엉뚱한 얘기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또 못 견디는 인간이거든요. 또 그런 것까지 내가 또 얘기하러 가가지고 안 물어본 것도 엉뚱하게 다 틀어놨다가 그 조은석 특검한테 당해가지고 또 더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뭐 김계리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현금을 들고 안 들어가 가지고 아이고. 돈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 사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또 전환길도 영치금 계좌를 막 띄우면서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따뜻한 영치금을 보내주자 뭐 이렇게 지금 하는 거가 봐요. 윤석열이 돈이 없을까요? 아이고. 참 그 전두환 28만 원이 생각이 나네요. 진짜. 그런데 아휴. 저렇게 돈을 막 걷자고 하는데 400만 원인가 모였다고? 네, 겁나게 그러니까 많이 모였네. 한도가 이제 400이고 하루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2만 원 정도 쓸 수 있다고 하고요. 저는 김계리 씨가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해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7월에 그 서울구치소의 자비 구매 물품, 그러니까 영치금으로 살 수 있는 품목을 한번 봤습니다. 여기 품목을 보면요. 연양갱, 알사탕, 가나 초코바, 초코파이, 몽쉘, 칙촉, 마가레트, 꿀샷 호떡, 치토스, 신라면 블랙 사발, 꾸덕파이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당뇨 있으시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당뇨에 있으신 분 최악의 탄수화물 다 섭취해야 되는 것들밖에 없는데 그 영치금 갖고 뭐 할 건데 본인이 원하는 술은 못 삽니다. 일단은요. 술은 안 팔고요. 죄다 탄수화물 간식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7월에 왜냐하면 7월이 덥고 습하기 때문에 그 물품이 한정돼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 상하거나 할 수 있는 건 판매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불러드린 이런 물품 말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실컷 사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왜 영치금을 모은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왜 그 김건희 씨는 뭐 하고 있을까요? 왜 김계리 씨가 나서 저렇게 윤석열 영치금 갖고 저렇게 난리일까요? 아니 지금 소위 말하면 사실 그 재산 신고에 보면은 김건희 씨 재산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윤석열 부부의 재산에서. 그러면 충분히 부인이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나라까지 팔아먹을 만큼 아끼는 그 김건희 씨는 뭐 하길래 면회도 안 가고 영치금도 안 보내줘 도대체 뭐 하는 걸까요? 한간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간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진짜 이혼했나?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정말 한간에 들린 얘기로는. 이 김계리 전환길이 지금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뭔가 자기들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기는 있습니다. 모스탄? 들어보셨죠? 네. 모스탄을 뭐 서울대 트루스 포럼인가? 여기에서 초청해 가지고 내일 오후 5시에 특별 강연을 연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안동에서 뭐 소녀를 강간 살해해 가지고 어린 시절에 뭐 수감됐었다. 그게 사실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모스탄이 이름이에요? 예,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범이었다. 그래서 학교도 못 갔고 군대도 안 간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라고 허위사실 유포를 했던 사람이죠. 예. 근데 모스탄이 뭐 어디 대사였어요?
저도 정확하게는 그 이름인지 기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각한 것은 그런 허위 사실을 해외에다가 알리고 언론까지 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아주 심각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인데 그런 사람을 서울대 그리고 서울시에서 초청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 당장 취소해야죠. 사실 입국도 불허해야 됩니다. 지금 막 그런 거를 막 말을 막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모스탄이 온다, 뭐 모스탄이 곧 주한 미국 대사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계 미국인 출신 법조인, 한국의 외교부 차관 혹은 외교부 차관보에 해당하는 미 국무부 국제형사 사법대사를 역임했다. 이런 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요? 글쎄요, 저건 이제 보니까 모스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앞에 모스고 뒤가 탄이 이제 성이어서 모스탄이고. 이름도 이상해. 미국에서 이제 국제형사사법재판 쪽에 이제 대사를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외교부의 그 국제 기구에 이제 각국에서 대사 형식으로 파견을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 대사였다라는 겁니다. 모스탄이라는 지역이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뭘 알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지금 대통령 주변 인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트럼프 주변의 인물들 중에 굉장히 음모론에 심취해 있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부정선거 주장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인 거고 미국 내에서도 논란을 일으켰는지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지탄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돼 있어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뭐 협박을 나를 이렇게 위협하면 트럼프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 대고 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빙성이 극히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내에서 국제기구의 형사사법과 관련해서 국제전쟁범죄와 관련돼서 파견 나갔던 사람이고 실제로 얼마만큼 그런 자격이 있는지를 떠나서 그런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어린 시절을 어떻게 알아요? 아무 연관관계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주요 인물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거짓말에 대해서 그냥 신뢰를 불러일으키려고 저런 짓을 하는 건데요. 저는 이런 거는 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통해서라도 너무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큰 자리거든요. 모스탄인가 이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It said that Lee Jae-myung, as a youth, was involved in gang raping and murdering a young lady, and as a result was put in juvenile detention, and therefore was not able to attend junior high and high school. 참나. 이재명 대통령이 왜 진학을 못했는지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디서 저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비교적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있던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한다. 저는 입국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정말 트럼프 대통령 역시 뭐 미국 대선 토론에서 30분 동안 뭐 20번의 거짓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만 취직근이라 그런지 저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찾아봤는데 서대문구에서 태어났네요. 그래서 5살 때 이민 간 사람이고 단씨라서 지금 탄인 것 같은데 심지어 지금 보수 단체가 저 사람을 고발했네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고발함으로써 그 대통령 관련 수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했대요. 참 열심히들 사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검찰이나 경찰이 그냥 이런 것들 고소고발 들어와도 이건 뭐 할 필요가 없는 어떻게 보면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기각 그냥 불성취할 텐데 진짜 저는 지금 뭐 저 사람 지금 말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이 기사만 보고 참 세상엔 강원은 넓고 참 정말 돌 아이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 자리가요. 미국에서 K-CPEC이라 그래서 미국에서 이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를 폭로한답시고 자리를 만들어서 있었고 우리나라의 저 자리에 이제 회장으로 있는 사람이 현재 이제 굉장히 유명 대학교의 현직 로스쿨 교수가 또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 로스쿨 교수도 그 외무고시하고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그 미국의 그 조지타운 대학에서 로스쿨까지 해서 미국 변호사까지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실제로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요 음모론에 심취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도 저런 자리에 가서 얘기를 하면 또 부정선거를 믿고 그 음모론에 빠져있는 어떻게 보면 극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거를 믿고 준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냥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명예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오스탄 저자가 한국을 가끔 들어오는구만요. 지난 3월에 뭐 초청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면면들을 보니까 국민의힘의 김대식, 윤상현, 나경원 아이고야.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으로 약간 현혹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굉장히 이렇게 되게 차려진 정장과 넥타이를 입고 말한 사람의 말이 신뢰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영어를 막 얘기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그런 거 빠지는 것들이 극우 세력들이 보통 그런 데 굉장히 심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저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를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2025년 북한 인권 서울 포럼 개최를 서울시에서 해요. 그래서 시청, 내일이죠. 예상되어 있는 건 7월 15일 내일 2시에 시청 다목절 홀에서 북한 인권 서울 포럼 저 개최하고 저기 보면 이제 모스탄 이렇게 나오고요. 앞에 보면 반기문, 김석기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저렇게 말도 안 되게 허위 사실을 대대적으로 유포하는 자를 초청했다?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저는 반드시 오세훈 시장이 이것에 대해서 취소를 하든가 뭔가 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과 이제 함께 함께 했다라고밖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국립대학교인 서울대에서 아까 우리가 포스터 잠깐 나왔지만 그 내일 또 5시에 서울대 호암 교수회관에서 이제 또 이 초청이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십시오. 서울시, 그다음에 서울대 다 이제 공적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기관들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자를 초청을 합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방한 일정이 알려지자 소위 말하면 그 극우 세력들인 서버가 국민운동본부에서 이 사람의 일정을 공유하면서 내일 태극기와 성조기와 피켓과 현수막을 좀 들고 와서 풍선까지 들고 와서 인천공항에서 환영을 하자. 오후 2시 10분 델타 항공을 통해서 오나 봐요. 그것까지 공지를 했고요. 그래서 뭐 예배까지 드리면서 이 사람이 이제 행진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환영하나? 그런 짓거리까지 지금 보니까 서버가 국민운동본부에서 나왔는데요. 진짜 이 사람은 지금 저 말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국가 원수 모독죄 처벌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도 안 되게 대통령을 성범죄자라고요? 이 사람은요. 초청을 번복하는 거 취소하는 뿐만 아니라 그냥 입국하면 바로 긴급 체포해야 됩니다. 긴급 체포. 이걸 지금 봉지욱 기자가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이은주님, 모스탄 개인적 의견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배후를 캐봐야 합니다. 봉지욱 기자가 제시하는 증거들 가벼이 볼 게 아닙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관된 조직과 자금줄 등 배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까 김계리 전한길 이야기하다가 모스탄 얘기했는데 지금도 계속 뭔가 이렇게 그 음모 또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퍼뜨리면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좀 정신 나간 거죠. 전 그 아까 서울대 트루스 포럼을 그래서 찾아봤는데 예. 와 이분들 화려하네요. 그러니까 조국 파면 서명운동, 뭐 박근혜 탄핵 반대, 총선 부정선거 주장, 그리고 프랑스 혁명 부정, 뭐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어쩌라고. 서울대는 약간 극우 기독 청년 단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참 우리나라가 참 자유로운 국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동아리를 이런 포럼을 만들어서 저런 사람을 불러서 강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근데 전 저 정도 수준의 연사라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제약을 해야 되고 저런 거를 뭐 다른 이런 기관에서 계속 제약을 안 한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도에서 인물이면은 국가 혼란을 초래하는 입국 금지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는 논란이 되니까 일단 모스탄을 기조 강연자로 초청했다가 급히 교체했네요. 네. 이 정도 걸러내지 못하는
근데 그나마도 그 취소하는 바람에 날린 경비는 서울시가 돈을 준답니다. 그래야 되겠죠.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비행기표 끊어주고 예. 그렇게 그러니까요. 했을 거니까. 델타항공 2시 10분 내일. 오세훈 시장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자,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들 여전히 설치고 있는데, 자, 윤석열이 오늘 오후 2시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제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경로설, 김태효가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출석할 때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아무 말 않고 들어가더니 결국은 특검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사망사고 보고를 받고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국회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작년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보통 없는데 그날은 했느냐고요. 그날도 정확히 무슨 주제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여름 휴가 직전 당시로 기억을 하고 저희 앞에서 화를 내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냐 류의 내용을 들은 적 있습니까? 저도 없고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주목해보죠. 김태효가 참 비겁한 자지요. 일단 고민정 의원이 그 재병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경로했냐. 그러니까 했다 안 했다 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답변이 뭐였습니까? 보통 화 잘 안 내십니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답변을 피해가는 거죠. 그 두 번째로 아니 그거 보통 말고 그때 화 냈냐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는 안 냈다.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고는 안 냈다 이런 식으로 또 피해가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또 추궁하니까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태효 반드시 심판대에 서겠지만 어찌됐든 이번에 특검에서는 인정을 했거든요. 네. 양절 변호사님 그동안 밝히지 않다가 이번에 이렇게 사실을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가장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김계환 전 사령관 같은 경우도 이 VIP가 그때 화를 냈다라는 얘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했다라는 증언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부정을 하더라도 그때 그 얘기를 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나와버렸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할 때 지금 잘 짚어주신 것처럼 그때도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게 이제 와서 보면 아, 저 인간이 알고 있으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구나. 마지막까지도 그러잖아요. 그 주제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주제를 얘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보실 날 그날 당일날 공식적인 그 과제로, 그러니까 그날 다룰 주제로 올라가 있지는 않았던 겁니다. 근데 별도로 안보비서관의 이 보고서를 받고 나서 화를 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 답변을 했던 거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지금 뭐 대학에 돌아와서 교수로 2학기 또 강의하겠다고 강의 계획을 지금 펴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니 그럼 뭐 그러면 구속되면 중단하는 겁니까? 이런 게시글을 올릴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놨다는 거고, 누구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전 1차장 같은 경우가 국가안보실 내내 실장이 바뀌는 동안에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지난 윤석열 정권의 실세로 꼽히지 않습니까? 지금 저거 말고도 드론과 관련해서도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여기서까지 내가 부인을 했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오히려 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어떻게 보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날 화를 냈다, 경로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건 확실한 거는 그겁니다. 윤석열이 다른 제3자를 통해서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 갑자기 보고서 한 장을 받고 나서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하면서 누가 사단장 하겠냐라고 화를 낼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사단장 하나를 놓고. 그래서 그 전 단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제 특검이 파고들고 있는 중입니다. 왜 윤석열 구속이 필요한지 이 사람들의 달라진 태도가 증명합니다. 김태효 그동안에 뭐 윤석열 정말 브레인 역할을 했죠. 대통령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그랬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경로 사실 인정했지요. 김성훈 경호차장도 그동안에는 말 않고 있다가 총 보여줘라.
그 지시했다. 이렇게 또 사실을 밝힙니다. 강의구 부속실장도 그동안에 말 안타가 뭐 사후선 포문 작성과 폐기 다 보고했다라고 진술하고, 김계환도 뭐 거짓말 한 거 아니었다. 부하 진술이.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이게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고요. 이제는 진실을 밝히는 것 외에는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윤석열이는 전부 다 나한테 등을 돌리고 떠나고 뭐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성치훈 회장님, 지금이라도 진실을 다 밝히는 것이 매 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밑에 있는 최측근들이 지금 이제 불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처음부터 거짓말을 안 했으면은 그냥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걸 거부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 거짓말을 해버렸잖아요.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다 이루어졌고 그 사람들은 진실을 이야기했고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을 겁니다. 경로설 아마도 지금 특검에서는 다 조사해봤고 공모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은 경로했다 다 얘기를 했고 거기서 김태호만 나는 경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기현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고 김성호 차장 그 윤석열이 직접 뭐 총 들고 다녀라 경찰보다 너네가 잘 쏘지 않냐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 부하들은 다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호 차장도 그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정말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제 다 그냥 사실을 고백해버렸습니다. 자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내란 수계도 이제 얘기를 해야죠. 본인도 끝까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은 너 가중처벌 받아야죠. 근데 지금까지는 밑에 있는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거짓말을 해줬는데 그 밑에 있는 가담자들이 단순 가담자들이 다 사실을 얘기해버렸고 그걸로 근거로 해서 중요 임무 종사자들도 지금 결국 자백을 해버렸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자백해야 되는 대상은 내란 수계인 거죠. 이제 하나하나 올라온 겁니다. 특검이 마지막으로 이제 내란 수계의 자백을 듣기 위해서 부르겠다는 건데 본인도 이제 할 게 자백밖에 없으니까 남은 게 자백밖에 없으니까 건강 문제다 뭐다 하면서 최대한 안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특검이 확보한 자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거는 묵비권 아니면 자백밖에 없구나 이런 판단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는 거라서 지금 거의 저는 막바지에 다다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양재열 변호사님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나가서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뭐 다른 놈들 다 말 바꾸고 있으니까 뭐 어찌됐든 딱 이제 걸렸다라고 할 텐데 진술을 계속하지 않고 이렇게 버틸 경우에 관련자들의 증언 그리고 또 증거 이런 거 가지고 기소해도 충분히 유지가 되지요? 충분히 유지가 되죠. 충분히 유지가 될 뿐더러 이거는 이제 그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까지도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판부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이 지금 뭐 공무집행 방해, 처음에 이제 내란 수기로 시작했지만 공무집행 방해에다 증거인멸 교사에다가 이런 것들까지 다 겹쳐졌잖아요. 이제 추가로 외환도 받을 텐데 그 모든 사건들마다 다 관련자들이 다 윤석열을 가리키고 있고 초자가 지금 정확하게 그때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제자가 그때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이제 당연히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좋지 않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윤석열의 아이러니는 이런 겁니다. 웬만한 범죄면 내가 좀 잘 보이면 좀 뭐 30년, 20년 받을 거를 한 15년 정도, 10년 정도 줄여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라도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올 텐데 아니 이놈은 사형하면 묵시경밖에 없으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뭐 잘 보여봤자 뭐 소용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뭐 기대 없지만 드리는 말씀이 그래도 이만큼의 양심이라도 있는 지가 진짜 사람이라면 그동안 해온 일이 있어서라도 가서 제대로 조사받는 모습, 재판받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 게 국민에 대한 정말 이만큼의 예인데 그것마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맙소사님이요. 슈퍼챗 보내시면서 영치금 아니고 염치가 없는 거죠. 그러셨고요. 슬라임, 인형, 폭하게, 유나. 누군지 아세요? 임세은 대변인님? 아니, 전혀 모르는데. 임세은 대변인님 우리 시대 진정한 일꾼이자 투사 늘 응원합니다. 백운기 정어리TV 화이팅. 오늘은 또 다른 분들이. 아닌 거리 아니었군요. 대변인님 아까 뭐 열심히 만지시던데 본인이 하신 거 아니죠? 기사 찾아왔어요. 기사. 예. 자, 방금 전에 실시간 동접자 2만 명 넘어섰는데요. 오늘 아마 청문회가 있어서 다른 때보다 동접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가 아직 10,000명이 안 됐네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제가 최근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보고 계시면서 구독을 안 한 분이 계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청문회 얘기해보지요. 오늘부터 이제 쭉 이어집니다. 하루에 4명, 5명씩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를 슈퍼위크라고 부르지요. 오늘은 여가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인데, 강선우 후보자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이번에 발표된 장관 후보자 가운데 2명을 국민의힘이 지금 타겟으로 삼고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강선우 의원은 보좌관 뭐 이렇게 뭐 많이 바꿨다, 갑질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이걸 가지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데, 혹시 많이들 참여하셨겠지만 지금 우리 댓글방에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첫 내각 어떻게 해야 할까? 다 임명해야 한다. 문제 있는 사람은 정리해야 한다. 청문회를 지켜보자. 이렇게 3가지로 답변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한 8,000분 정도 참여하셨습니다. 다 임명해야 된다가 35%, 문제 있는 사람은 정리해야 한다가 42%, 청문회를 지켜보자가 23%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전원 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 첫 내각이니까 이재명 대통령 결정을 믿고 따라주고 한번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인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큰 저항 없이 국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제 있는 사람이 스스로 좀 물러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만, 방금 전에 강선우 후보자가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한다. 일단 고개를 숙였네요. 임세은 대변인님은 만약에 투표를 하신다면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청문회에서 소명이 가능하고 뭔가 그 의혹이 해소가 된다면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보자. 예. 근데 사실 이번에 청문회가 있기 전에 사실 국민의힘이 뭐 특정 후보자 몇몇을 과도하게 공격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 보도를 기초로 해서 해명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국민적인 시각에서 해소가 안 된다면 뭐 그 문제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오해가 있던 게 풀린다면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현직 의원이거든요. 성치훈 회장님, 지금까지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낙마한 적은 없었어요. 그쵸, 거의 현역 불패죠. 예. 근데 현역 불패인 이유는 뭐 현역 의원들끼리 현역 의원이니까 봐주는 게 아니라 현역 의원으로 당선되는 과정 동안 이미 검증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이 임명될 때는 사실 이런 공직으로 처음 검증을 받는 거고, 국회의원 선거는 이미 당내 경선 때 당내 경선 경쟁자로부터 검증을 받고 계속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본선 기간에는 타당 후보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 검증을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친 사람들이니까 다른 후보자들과 비교해서 비국회의원 출신과는 비교해서 통과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저는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청문회 팀의 이 대응이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사과를 저는 초반부터 그냥 초반에 사과했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사과를 해버리면 추가 폭로나 이런 것들이 나와도 사과를 하셨는데, 유감 표명을 하셨는데 이걸로 그냥 좀 넘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과를 한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강선우 그 후보와 좋게 일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추가 증언이 그 이후에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메신저를 공격하고, 그리고 여기 의원들이 나서면 안 돼요. 저는 보좌진 출신이라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결국 갑을 문제인데 의원들은 다 갑이잖아요. 갑에 있던 사람들이 보좌진의 마음을 대변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저는 강선우 후보자가 먼저 좀 빨리 사과한 다음에 강선우 후보자와 함께했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보좌진들이 입장을 내면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였다고 봤어요. 그런데 뭔가 대응을 초반부터 거짓말이다 아니다라고 해버리면서 그러면은 좋은 관계를 맺었던 보좌진들이 입장 표명하기가 애매해져요. 왜냐면 본인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거짓말하고 있다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거를 또 다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한다? 상당히 애매해지거든. 그래서 어떤 지금 강선우 후보자를 좋게 말하는 보좌진이 입장 표명을 어제 하나 올렸는데 그 사람의 뉘앙스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후보자님 그 지명된 거 보고 정말 잘하실 거라 생각했다. 근데 이 사람도 공격을 받은 거예요. 보좌관으로 일했다 나간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사례로부터 공격을 받다 보니까 나는 인터뷰에 응한 적도 없고 그런 말한 적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진들이 좀 상처를 받고 있다. 이런 식의 좀 강하지 못한 메시지를 냈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전략이 너무 아쉬웠다. 근데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지금 어쨌거나 첫 번째 내각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일단 심심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출발은 잘하셨는데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해명하는지를 보고 국민들이 또 판단해 주실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후보자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성치훈 의장님도 만약에 투표를 하신다면 청문회 지켜봐야 한다 쪽이십니까? 그렇죠.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는지 봐줘야죠. 그래도 저는 대통령이 임명을 했으면 그래도 그 후보자들이 청문회 과정 속에서 해명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두 분이 청문회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사실은 그 입장인데 투표 현재까지 결과를 보면 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가 가장 적어요. 그것도 좀 의외긴 해요. 양질 변호사님. 그러니까 각자들 이제 입장이 워낙에 요즘에는 선명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똑같은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일과 관련된 부분을 검증하는 게 맞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자꾸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100% 이런 부분으로부터 뭐 결백하거나 아니면 깨끗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 강선우 의원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후보자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강선우 의원으로 개인으로 놓고 본다라면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우리가 정치인을 바라보는 것과 국회라는 것이 직장인 분들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직장 내에서는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는 갑질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이게 누구나 어떻게 보면 상사들 중에 두루두루 직원들하고 또 편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굉장히 잘 안 맞아서 누군가는 잘 되는 누군가는 굉장히 싫은 말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세태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용인됐던 일들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또 누군가의 기준에서 안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시끄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뭐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나왔지만 뭐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사와 관련된 부분의 검증은 인사청문회에서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 논란이 있을 때마다 나오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한 번도 안 만들어요.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을 뽑는 과정에 좀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그리고 저도 일단 이 강선우 후보자 개인과 관련해서는 두 분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상황을 피해갈 수 없는 게 정치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정치적으로 본인이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것도 또 정치인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뭐 어떤 숙명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첫 내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흠집을 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글쎄요. 일단 자기들이 뭔가 좀 정리가 돼야 남을 공격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19%까지 떨어진 여론조사도 보셨겠지만 지금 또 혁신을 하니 어쩌니 이걸 가지고 또 말이 많은데 지난번에 안철수 위원장 그 사람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했다가 안 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윤희숙을 혁신위원장에 앉혀놨는데 윤희숙을 두고도 또 뭐 말이 많아요. 왜 우리가 맨날 사과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윤희숙 위원장이 바로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영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국민의힘 짧게 한번 다뤄볼까요? 윤희숙 위원장 얘기 한번 잠깐 들어보죠. 혁신이라는 건 지금을 바꾸는 거예요. 혁신은 지금을 바꿔내는 건데 그 지금의 순간에 이런 것을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다면 저는 그 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더 이상 사과할 필요도 없고 반성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지금 당을 죽는 길로 다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탄핵의 바닷속으로 아예 그냥 더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당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의 영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숙 위원장이 그 인적 쇄신을 얘기하면서 8가지 사건을 지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딱 들으면서 저 정도면 저게 혁신이 되겠나? 그냥 없어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8가지가 뭐였냐면 대선 실패,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대선 후보의 단일화 입장 번복, 계엄 직후 의원들의 대통령 관제 앞 시위, 당 대표 가족 연루당원 게시판 문제, 이거 한동훈 얘기죠.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원 측 무시, 특정인을 위한 당헌 당규 개정, 지난 정권에서 국정운영 왜곡 방치, 이걸 지목하면서 이거 한 사람들 다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데 누가 그거 했어요? 윤희숙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지 난 참 궁금해요. 그렇게 다 내보내면 남아있는 사람 한 명도 일단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윤희숙 의원 본인이 한덕수를 제일 먼저 지지 선언했습니다. 현역 의원으로는. 예. 가장 먼저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뭐 본인이나 좀 이렇게 해소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미있는 거 지금 아까 영상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계속 숫자를 셉니다. 예. 첫 번째, 예. 두 번째, 예.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주 흉내낸 거예요, 윤희숙 의원님이. 네. 그러니까 상당히 지능적으로 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정말 그랬네? 아니, 저 세 개를 저걸로 세는 사람 없는데. 그럼 보통 숫자를 저렇게 안 세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경악을 했는데요. 의도적일까요? 보통 그죠? 첫째, 둘째, 뭐 셋째, 셋째, 넷째 이렇게. 이렇게. 셋째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셋째를 아니면 저렇게 이렇게 접죠. 보통은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둘째. 접고요. 예. 셋째 그 이렇게. 미국에서는 펴입니다. 아, 반대로? 네, 미국에서 하나씩 하나, 이렇게 둘, 합니다. 셋 이렇게 예, 하나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유학 갔다 온 거를 티내시려고 저러셨나? 아, 그래도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는 안 하죠. 그러니까요. 보통 이렇게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숫자를 세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국민의힘의 의원이 되려면 어떻게 다른 면모로 굉장히 독특해야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일단 윤희숙 의원님은 본인이 임차 호소인시잖아요. 실제로 임차 호소인.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 임차인이라고 하셨던 분으로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부터 좀 해소를 하시는 게 우선이 아닐까. 지금 뭐 어디서 쇄신 얘기하고 그럽니까? 그냥 깨끗하게 제가 만약 윤희숙 혁신위원장이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은 위헌정당 해산돼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라고 하면 혁신이 되겠죠. 근데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되죠. 근데 희망이 있을까요? 없죠. 일단 전 의원이고요. 전 의원이기 때문에 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답노트 작성은 잘했다고 봅니다. 8가지 정리는 잘했어요.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알아야 되니까. 저것도 시작을 안 했던 사람인데 그 당인데 일단 저것까지 적었는데 문제는 저 오답노트를 아무도 안 보려고 할 거고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할 거고 저거에 대해서 그러면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 건건에 대해서 사과하라는데 과연 누가 사과할 것인가? 저는 저 8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이 누군가 먼저 사과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국민의힘의 뭐 혁신이란 걸 이끌 만한 자격이 최소한은 있다고 보는데 없을 겁니다. 저거 8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치는 게 다 지적을 한 거잖아요. 아무도 본인의 그 잘못에서 과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윤희숙 위원장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근데 안 하면 어떻게 힘이 없어요. 힘도 주어지지도 않았고 기대위가 주지 않은 힘을 돌파해서 할 그런 능력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뭐 오답노트는 잘 작성했다고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작성에 그칠 것이다. 다음 시험 점수도 똑같이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드기와 순시미님, 국민의힘을 보면 일본이 과거사 사과하지 않는 모습, 왜 이리 하는 짓이 일본하고 똑같았지. 그러니까 나베라는 소리를 듣지. 그랬는데 지금 이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맨 앞에 있는 게 권영세, 권성동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러나겠습니까? 왜? 이건 내 당이야. 너네들이 나가려면 나가. 너네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는 여기에서
천년만년 해먹을 수 있어 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이 상황을 보려면요. 이 지금 개헌과 관련된 윤석열 그리고 그 탄핵 이후에만 문제를 보아야 될 게 아니라 그동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내세웠던 정당이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 당이 실제로 보수의 기치를 걸고 그 가치를 찾아가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바가 있는지 국가에 기여한 바가 있었던지 그게 아니라 오로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왔던지가 나오는데요. 사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끌어다가 자기들의 대선 후보로 내세우는 순간부터 이미 그 전에 갖고 있었던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지 우리가 하고 원하는 건 권력이야. 권력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기득권을 이용해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는 것밖에 못 보여줬던 게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김상욱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처럼 그쪽에 들어갔다가 뭐 이른바 이제 민주당으로 옮겨가서 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도대체 그 당에 있었을 때 뭐가 이 당이 추구하는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이제 와서 이렇게 고백이고 들어가서 봤더니 정말 더 처참하더라. 당장 혁신하자고 하는데 이 탄핵에 반대했던 의원들만 45명이에요. 그럼 어떡하라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 30% 40% 정도는 여전히 그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그냥 버티고 있으면 또 국회의원 배치 달아야 되고 달 수 있거든요. 왜 나가요?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 얘기하니까 한 1000분 이상이 빠져나가요. 가급적 국민의힘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빨리 해산돼야 됩니다. 예. 이제 김건희 얘기를 앞으로는 당분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집사 게이트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니까 이거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또 기각을 했어요. 나 그 판사도 매우 수상한데 그러면 그런 말이 아예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을 만들면 돼요. 이 집사 게이트 이게 보통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먹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집사 게이트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회사에 180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요. 그중에 92억이 뭐 어디 뭐 용역비로 빠져나갔다? 이것만 해먹었겠습니까? 그래 어디로 갔는지 밝혀야죠. 그런데 당초 16개에 들어있는 법이 안 들어있으니까 기각한다? 원래 그 내용에 하다가 알게 된 것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판사는 도대체 뭡니까? 도처에 지견이 같은 놈이 널려 있는 건데 하여튼지 그러면 법을 만들면 되고요. 이제 2부에서 백혜령 경정 만나서 마약 관련된 거 더 들여다볼 텐데 이거 보통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마약 특검법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대 특검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더 외교 안보 국방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딱 특검을 만들어서 넘겨놓고 그냥 정리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올시다. 그래서 집사 게이트 특검, 마약 특검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오늘 얘기 드립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양질 변호사님, 임세현 대변인님, 성치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